북 37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방대한 데이터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평등의 역사. 토마 피케티. 현대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린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를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2013년 유럽 경제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1위의 얀손상을 받았다. 21세기 자본은 다소 특이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700쪽에 달하는 프랑스어판이 2013년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서 골드해머가 번역한 영문판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토마 피케티의 세계관은 경제학계 전반의 합의를 얻는 미국 학계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불평등 문제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정치적 주제였으나 어느새 미국과 영국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때 피케티 본인 말대로 오랫동안 넘쳐나는 편견과 부족한 사실 정보에 바탕을 두어온 분야에서 심오한 학술 서적이 나타났다. 피케티는 특히 밀물에는 모든 배가 떠오른다라는 정통 경제학계 이론이 허구임을 폭로하는 데 치중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책적으로 자본보다 노동력이 가치를 인정받았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30여 년인 영광의 30년처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그러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므로 이제는 대대적인 공공정책을 시행해야만 서구권 국가들이 능력주의 엘리트인 초특급 경영인과 상속받은 부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의 서론에서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경제학자가 별로 존경받지 못하기에 웬만해서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케티는 경제학을 경멸하는 파리 지식인 사회의 엘리트 친구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자본을 썼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도 경제학자보다는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를 존경한다면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피에르 부르디에 등을 거론한다.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에서 분리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말하며 제인 오스틴이나 발자크의 소설을 통해 자신의 분석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피케티는 내 생각에 이 책은 경제학서인 만큼 역사서이기도 하다면서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10년 또는 20에서 30년 단위의 데이터만 검토하면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15년간 과거 300년에 관한 경제학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수월해짐에 따라 120가지 표와 그래프, 토표 등의 입증 자료를 포함한 장기간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할 때 피케티의 근본적인 의문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유발하는지 아니면 경쟁 성장 기술 발전 덕분에 장기적으로 평등이 확대되는지다. 그는 지면을 할애하여 미국의 소득 분포를 본격적으로 측정한 최초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연구를 소개한다. 1955년 쿠즈네츠가 발표한 논문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통해 쿠즈네츠 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는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이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본이 이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관찰을 담고 있다. 그러다 산업화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실질 임금이 상승해 사회 구성원 중 더 많은 사람이 과실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밀물에는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케티는 쿠즈네츠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산업혁명 이후 몇 세대가 지난 19세기 중반까지도 상승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경제 성장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초기의 과실은 대부분 공장 소유주와 지주의 몫이었다.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장면은 역사적으로 정확했다. 근로계층의 소득은 정체 상태였던 반면에 다른 계층은 자산이 비현실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했다. 피케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졌으리라고 말한다.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한 주장의 핵심은 쿠즈네츠 곡선이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냉전 시대 미국이 저소득국의 자본주의 장점을 광고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띄운 이론이라는 것이다. 쿠즈네츠 곡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의 실제 소득 분포는 어떨까? 이 시대의 조짐은 좋지 않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신기술은 극소수에게 막대한 재산을 안겨주었지만 대다수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특히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완전히 사라진 직업도 있다. 피케티는 진짜 큰 문제는 교육, 기량, 훈련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회와 시장 효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선진국이 겪고 있는 경기 둔화기에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비중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불편하지만 통계로 입증되는 사실을 지적한다. 돈이 있으면 힘들게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느니 자본소득자가 되어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자본소득을 거둬들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더욱이 새로운 부가 대량으로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자본 수익률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부유층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가 쉬워진다. 시장이 더 자유로워지고 완전 경쟁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유재산 확대, 시장 자유화 촉진, 경쟁 증가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이다. 자본의 귀환. 경제 성장의 두 가지 요인은 인구 증가와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증가다. 인류 역사에서 생산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인구 증가만이 성장 요인이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1700년에서 2012년까지 전 세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6%였는데 그중 절반은 1인당 생산성의 실질적인 증가 덕분에 이루어졌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30년간 연평균 1%만 성장해도 경제 규모가 약 30% 확대된다. 2%씩 성장하면 50%가 넘게 커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뤄졌던 까닭은 운 좋게도 베이비붐, 기술 발전, 전쟁 후의 재건 활동 등이 결합된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영광의 30년 덕에 높은 명목 성장률 패턴에 익숙해졌지만 지금에서 보면 그 시기는 예외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 성장률이 둔화하고 더 나아가 일본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소득국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인구 성장률의 하락은 피케티의 주제인 불평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 상속 자산의 힘이 약해진다. 예를 들어 가족이 7명이라면 각자 상속받을 몫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래서 재산을 축적하는 편이 낫다. 게다가 생산성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에서는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돈에 비하면 부모나 조부모의 소득이 그리 대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연평균 1%씩만 성장해도 한 세대가 지나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한다. 생산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얻기 유리해진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사회는 세대가 지나도 사회 구조와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피케티가 준 정체 상태라고 표현한 저축률이 높고 성장이 둔화된 국가에서는 시간이 흐르며 무게 중심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이동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유럽인 대다수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쥐꼬리만 한 돈을 받으면서 일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 자산 가운데 절반은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차지였다. 그런 만큼 자산을 지닌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현상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다. 결국 중산층이라는 인구 집단은 유럽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거머쥐었다. 부분적으로는 상위 10%의 자산이 전쟁, 경기 침체, 정부의 노동 친화 정책 등의 이유로 절반으로 줄어든 까닭도 있었다. 이때부터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부의 창출 수단으로서 임금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다시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피케티는 지적한다. 자본소득 비율이 18세기에서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부유한 나라의 민간 자본 총량이 2년에서 3.5년치 국민 소득에 상응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르자 민간 자본 총량이 4년에서 7년치 국민 소득에 맞먹게 되었다. 물론 단기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 변동이 잦음으로 자본소득 비율도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피케티는 거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 자본이 강력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습 자본주의의 출현이다라고 말한다. 현재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계층 분열과
부의 분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00년경의 유럽과 비슷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지금은 새로운 도금시대 길디드 에이지다. 불평등의 구조. 피케티는 불평등한 사회에 두 종류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축적된 상속 자산을 쓰고 살며 상류층이 매우 싼 값에 노동력을 고용하는 자본소득자의 사회다. 혁명 이전의 구체제 프랑스나 베레포크의 유럽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초능력주의 사회다. 1980년 이후로 미국의 근로소득 중 75%가 상위 1%의 차지다. 상위 1%에는 연봉이 150만 달러를 웃도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이다. 피케티에 의하면 초능력주의 사회는 새로운 자본소득자 사회로 전환되고 있거나 자본소득자 사회를 보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자기 영역에서 일종의 슈퍼스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잘해봐야 적당한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피케티는 2008년 금융위기가 불평등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매력 측면에서 미국의 최저임금은 196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13년 가치로 환산하면 시간당 10달러 정도다. 2013년에는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시간당 7달러로 떨어졌다. 1977년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인 하위 90%의 소득은 연평균 0.5%씩만 늘어났다. 한편 미국인 상위 10%는 전체 소득 성장분의 60%를 차지했다. 능력과 상속. 피케티는 얼마 후 프랑스에서 상속 자산의 비율이 총 자산의 70%에 달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저축, 근로소득, 자본소득은 3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로서 상속 자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부유한 사회라고 해서 능력주의 사회가 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도 예상과 달리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19세기에 비해 어마어마한 유산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만에서 200만 달러 가치의 중소규모 상속 자산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상속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상속자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기량을 연마하거나 돈 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나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덕분에 나머지 구성원보다 우위에 선 사회 구성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피케티는 이들을 소자본 소득자 패티레티어라 칭한다. 2010년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는 평생 버는 근로소득이나 그 이상에 상응하는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에 달했다. 이는 진정으로 능력주의 사회라면 존재할 법한 정당한 불평등, 저스트 이니퀄러티와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평등주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에 놀랍기만 하다. 피케티는 공정한 사회라면 시장을 규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고 출생 복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 차원의 자본세. 피케티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성장률은 2050년까지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며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는 19세기 수준인 1.5%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한다. 대신 자본 수익률은 역사 전반과 비슷한 4에서 5%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을 감안할 때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막을 수단은 전 세계 차원의 자본세 징수밖에 없다고 피케티는 주장한다. 개인의 자산이나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에 대해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피케티는 자본세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금융 투명성이 이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 피난처를 단속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직면한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 내다본다. 피케티는 자신의 주장이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가 피하려 해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불평등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자본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수주의가 힘을 얻어 보호주의 정책과 자본 통제가 강화되리란 전망도 내놓는다. 피케티는 현재 부유층에게 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소득세를 최소화하기란 비교적 쉽다면서 자본세가 누진 소득세나 재산세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부자들에게 98%의 세금을 매기느냐 보다는 부자들이 자산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피케티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해도 사회주의 체제와 모든 형태의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방어적인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 아이덴티티 팔러틱스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두드러지면 정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우려는 현실이 될까? 피케티의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의 해결책이 재분배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성장만 이루어져도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정부가 덜 부유한 사람들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만 해도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매클로스키 같은 경제사학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관적으로만 본 탓에 자본주의 파멸이라는 잘못된 예언을 했으며 피케티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과거를 미래의 길잡이로 판단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본주의는 피케티가 인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8년 코끼리 곡선으로 널리 알려진 그래프를 연구했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2012년 발표한 코끼리 곡선은 전 세계 불평등이 1980년 이후 가파르게 심화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불평등 증가 추세는 생각만큼 급격하지 않다고 한다. 부유한 국가의 중산층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저소득국에서도 중산층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영광의 30년처럼 소득이 균등해지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케티의 우려처럼 국가 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피케티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으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었습니다.